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성의 회음부 간호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회음부 간호 자세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죠. 배 횡압이이다. 무릎만 살짝 올린 자세입니다. 1.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하의를 벗기고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한다. 3.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5.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회음부의 물기를 남겨둔다. 정답은요? 4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입니다. 여성 회음부 자세 배 횡압이이다. 또 중요한 거 요도치를 항문순으로 닦는다 이 정도죠. 앉은 자세 취하게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무릎을 살짝 올린 자세죠. 하의를 벗기지 않죠. 모두 노출하지 않습니다. 담요를 덮고 벗긴다. 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을 친다 이런 것들이에요.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남성 회음부 되겠습니다. 생리하는 여성, 도뇨 대상자는 면솜이나 거즈를 사용하여 소독수로 닦는다. 매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요도구 닦고 대음순 하나하나 소음순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줍니다. 배행하의를 취한다. 음손을 벌린 상태에서 닦아준다. 가장 중요한 거 여성 회음부에서 항문이 맨 마지막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항문이 맨 마지막이에요. 요도 밑에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몸을 보세요. 요도구가 앞에 있고요. 질이 뒤에 있고 그 뒤에 항문이 있는 거예요. 항문을 왜 맨 마지막에 닦을까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요.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그런데 항문에서 질요도로 닦아보세요. 질과 요도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들어가겠어요?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다? 이게 회음부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만 알아라 하면 이거예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할 것 없이 맨날 나오는 게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겠죠? 남성 회음부 간호,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가 청결하지 않으니까 포피 안쪽까지 닦아라 이거를 포피를 뒤집어 까서 닦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도구 부위는 원을 그립니다. 이게 남성 회음부예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원 그리면서 닦는다. 남자 회음부이다. 남자 회음부 맨 마지막은 항문이죠. 귀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음경 닦고 치골 닦고 항문 닦는 거예요. 귀음치항. 환자가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응하는 의사소통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보기 전에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이해할 수 없으시구나. 이 정도.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반영해서 얘기하는 정도 또는 뭐 그 정도의 공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1. 저라면 그냥 참겠어요. 자기 의견이 좀 너무 강한 느낌 들지 않나요? 2.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스탑. 3. 당신은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군요. 4. 지금 상황에 그런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5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소통이죠. 아유 저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이해할 수 없으시구나. 근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사실 현실에서 아유, 난 진짜 그 인간 이해가 안 가. 이러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좀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무슨 일 있었는데? 왜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고시 표현으로 이렇게 그냥 조금 변경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환자가 이제 입원했을 때 뭐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공감도 해줘야 되고 환자의 생각을 좀 뭐 정리하게끔 해주고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가 나오는데요. 반영, 대상자가 그 말한 거를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아우 난 걔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구나. 난 진짜 걔가 너무 싫어. 너무 싫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표현한 것을 다시 표현하는 거 요 정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침묵. 난 진짜 걔 너무 재수없어.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재수없구나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혼자 그냥 말하다가 지쳐 떨어지게 사실 기다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업체에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면은요. 특히 전화로 할 때 그냥 들어준대요. 중간에 내 말을 자르고선 아니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 더 열받거든요. 그냥 가만히 네 이렇게 들어주면요. 내가 얘기하다가 아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하고 좀 이렇게 화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침묵입니다. 그냥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고객 자체가 상대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냥 본인이 얘기하다가 아유 내가 뭐 이러면 뭐하냐 하고 본인이 정리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침묵의 방법도 굉장히 의사소통으로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수용,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현실이 어땠건 간에 이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맛에 맛없으면 그게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러시구나. 뭐 그러면 되는데 저는 맛있는데요? 그리고 환자가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지금 밖이 더우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추우시구나. 온도를 좀 낮출까요? 더우시구나. 에어컨을 좀 켤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경청, 적극적으로 듣는다. 이런 것입니다. 정밀주사 바늘이 잘 들어가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맞는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손목 쪽으로 맞으면 진짜 아파요. 정밀주사 바늘이 삽입 직후 환자가 이랬어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선생님이 안 찌르시면 안 돼요? 다른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죠? 속상하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뭐 이런 거. 이 일이 힘든 게요. 사실 인간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많아요. 직원은 많은데 인재가 없습니다. 인재가. 그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 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고성까지만 하거든요. 여러분은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힘쓰려면요 무릎을 굽히면서 물건 드는 게 좋죠. 1. 기저면을 넓게 확보할 수 있음. 2.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 3. 다리보다 등으로 힘을 지탱할 수 있음. 4. 기저면 밖으로 중심선을 이동할 수 있음. 5. 팔과 다리의 짧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음. 무릎을 굽히는 건요. 정답 2번 무게 중심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무릎은 낮추고 기저면은 넓힌다. 이게 바로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쓰는 자세예요.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에서 이동시킬 때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하게 한다.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무릎을 굽히는 이유 무게중심점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역학의 원리는 힘을 조금만 써도 힘을 쓸 수가 있고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힘을 쓰는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가,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허리를 펴고 무릎은 구부린 자세에서.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꼿꼿하게 폈죠? 이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뭐를 구부려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나오면 또 감쪽 같아요. 허리는 편다입니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해야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무릎은 굽힌다. 무게중심을 낮게 하기 위해서. 지지면은 넓힌다. 그래서 항상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거 반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낮추는 이유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지지면을 넓히는 거는 힘을 쓰기 위해서. 몸 가까이에서 힘을 쓴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동겸자 사용법. 이동겸자 중요한 거 24시간마다 소독한다. 아니죠. 멸균이죠. 멸균한다. 어디다? 스테인리스니까 고압 증기 멸균에. 이 정도 알고 보기 보세요. 1. 허리 높이 아래에서 들고 있는다. 2. 겸자 끝을 빌려서 꺼낸다. 벌려서겠죠. 벌려서 꺼낸답니다. 못합니다. 3. 24시간마다 멸균한다. 4. 겸자 끝이 위로 가게 한다. 5. 용기에 겸자를 2개씩 꽂는다. 정답은요? 3번 24시간마다 멸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저녁에 설거지 해놨던 거 이렇게 물기 빼는 걸로 고압증기 멸균 돌립니다. 20-30분 돌아가니까 청소하는 동안 세팅이 돼요. 허리 높이 아래는 멸균이 아니다. 가슴과 허리 사이만 멸균이다. 기억하시죠? 겸자 끝을 벌려서 꺼내면은 닿죠. 겸자 끝은 오므려서 넣고 빼야죠. 겸자 끝이 위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손목 아래로 간다 했죠. 용기에 겸자를 한 개씩 꽂는다. 한 개씩만 꽂아라. 이게 이동 겸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동 겸자 24시간마다 멸균해라. 멸균 거즈나 솜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약간 긴 집게 핀셋 아니에요. 요걸로 뭐 솜도 이렇게 전달하고 뭐 그렇습니다. 항상 손목보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라. 하나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라. 그래야 이제 벽에 안 닿으니까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 이 얘기예요.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가장자리는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쵸? 이동겸자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표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멸균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이렇게 나사 있으면 돌리고, 다 그 구석구석 멸균 되게끔 한다.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은 침상 목욕, 이 목욕법 중에서도 국시에 많이 나옵니다. 1. 발톱은 둥글게 깎아준다. 2.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3. 목욕물의 온도는 30에서 35도를 유지한다. 4.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5. 가슴과 등을 닦은 후 팔과 다리를 닦아준다. 정답은요?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준다. 침상 목욕은 암기할 게 많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준다. 이건 아시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눈 닦고요. 코 닦고요. 볼 닦고 입 닦습니다. 이마, 귀목 이렇게 가고요. 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 9. 8, 9는 뭐 더하기 뭘까? 43에서 46을 더하면 8, 9야. 43에서 46도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침상 물 온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43, 46도. 얼굴 먼저 닦고요. 팔, 가슴 닦아요.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침상 목욕 방법.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두꺼운 발톱은 딱딱한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말랑말랑해지면 자른다 이거예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곱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있다. 없는 쪽 먼저 닦아라. 아시죠? 침상 8, 9. 8, 9는 40 몇 더하기 40 몇이죠? 3 더하기 6이 9죠? 43에서 46도가 침상 8, 9. 목욕물, 침상물의 온도예요. 침상 목욕물의 온도예요.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준다. 왜? 정맥혈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침상 목욕 순서 얼팔과 얼굴 닦습니다. 얼굴하고 목 닦아요. 그 다음에 팔, 손 닦고 팔 닦아요. 가슴 닦고 배 닦고 다리 발 닦고 등 닦고 회음부 닦고 손발톱 자른다. 국가고시가 다가오면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두 번 들어서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머릿속을 그 파트를, 그 이론을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저기 지워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머리는 터질 거예요. 그쵸? 과거의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면요, 자꾸 반복 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을 때는요, 문제 풀 수 있을 때 문제 푸시고요. 책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귀간주 들을 수 있을 때 그냥 짬짬이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듣다 보면 하루에 1개, 2개라도 내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하는 거지 뭐 이게 몇 번 한다고 딱 내 머리 들어오고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니까요. 이번 수습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병동에 막 온 환자한테 간호조무사가 뭘 해야 될까요? 1. 수술 동의서 받기. 2. 외래 방문 일자 안내. 3.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4. 간호사실의 귀중품 보관. 5. 식사 시간, 면회 시간 안내. 정답은요? 이제 도착한 환자, 화장실, 식사 시간, 면회 시간 이런 거 알려주고요. 수술 동의서 간호조무사가 받지 않아요. 외래 방문 일자 안내, 이거는 퇴원할 때 알려줘야 되죠.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에게 넘겨야 되고요. 간호사실의 귀중품 보관, 보호자에게 보관하고 환자가 직접 보관하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생활 안내,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안내한다. 병동의 구조 안내할 수 있어요. 또 의사의 진찰과 회진에 관한 것, 담당 의가요. 아침 8시 회진 도시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죠. 뭐 여러 가지 식사 시간, 면회 시간 알려주고요. 수술 동의서 안 받죠? 질병 경과 설명 안 해요. 간호사실의 귀중품 보관 안 합니다. 전동간호, 전동은요, 병원은 같은데 과가 다른 과로 리퍼되는 것입니다. 다른 과로 옮겨주는 거. 우리가 한 과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입원했어. 근데 뭐 무릎 수술했어. 그럼 정형외과에 있겠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막 헛소리하고 선망 왔어. 그러면은요, 신경과로 리퍼예요. 그게 바로 전동이에요. 병원은 같은데 다른 과로 옮겨지는 거. 전동할 때 그 환자의 모든 것을 보내야 됩니다. 환자의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 신체 역학의 원리를 적용한 자세는 일단 누워있는 환자 침상 머리로 이동시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잡아 끌지 않는다. 건강한 쪽은 활용하게 한다. 또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보기 전에 머리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거,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지지면은 넓힌다. 이 정도 알고 보기 보셔야 돼요. 1. 두 발을 모아서 선다. 2.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린다. 3.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선다. 4. 침대 높이를 허리 아래로 낮춘다. 5.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한다. 정답은요? 큰 근육을 이용해서 힘을 써야 다치지가 않죠? 작은 근육, 뭐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하면은 염좌, 삐어요. 그래서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한다. 큰 근육을 이용해서 힘을 쓴다. 이게 맞고요.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을 굽히라고 했어요. 허리는 펴라고 했어요. 둘 중에 맨날 헷갈리게 나오죠. 무릎을 펴고 땡 틀렸죠.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든 자세에서 일어나야 힘을 쓰기가 좋죠. 두 발은 넓힌다.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어떻게? 무릎을 굽혀서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선다. 항상 힘을 쓸 때는 가까이에 간다고 했죠. 침대를 허리 아래로 낮춘다. 침대 높이는 허리 높이여야지 너무 수그리지 않아서 좋다. 단, 침대에서 떨어지면 낙상을 입죠? 그럴 때만 침대 높이가 낮은 게 좋다. 또는 밑에다가 이불을 까는 게 좋다. 이 얘기고요. 우리가 힘을 쓰려면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환자 일으키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누가 쉬워? 보조하는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가, 간병인이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옵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가 신체 역학의 원리예요. 왜? 직원들 다치지 말으라고. 안 다쳐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킵니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히면서 힘을 쓰는 이유는 무게중심점을 낮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힘을 덜 써도 다치지 않고 지지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쭈그리고 앉았을 때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낮아진다. 그래서 무릎을 굽히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리는 편다. 무릎은 굽힌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만 굽히세요. 여러분. 허리는 꼿꼿하게 펴세요. 힘의 방향으로 마주해야 돼요. 물건 들려고 하는 쪽으로 내 몸이 가 있어야지 반대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게 자세가 어정쩡하면 항상 삐끗합니다. 어깨 빠지는 분도 있어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몸 전체를 구부리지 말고 쪼그리는 채 일을 한다. 발은 벌려라. 한 발은 약간 앞으로 또는 양옆으로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항상 몸 가까이 허리와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힘을 쓴다. 우리 이거 어디서도 배웠죠? 멸균에서 허리와 이 가슴 요 사이만 멸균 영역으로 보고 나머지 부위는 오염 영역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쵸? 다리나 몸통, 엉덩이나 허벅지 큰 근육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할 경우 어깨 운동의 방법은 의식이 없습니다.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어깨를 남이 대신 해주는 거죠. 1. 팔꿈치를 잡고 손목을 어깨 쪽으로 구부렸다 펴준다. 2. 전환을 잡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후 다시 위로 향하게 한다. 3.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였다가 다시 몸통 옆에 놓는다. 4. 머리 양측을 손으로 지지하여 귀가 어깨에 닿도록 옆으로 기울인다. 5.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구부렸다. 새끼손가락 쪽으로 구부려준다. 정답은요? 어깨 운동인데요.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겠죠?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합니다.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였다가 다시 몸통 옆에 놓는다. 뭔가 이렇게 얌전하고 조심스러운 운동 아닌가요? 그쵸? 나머지는 뭔가 과격한 느낌이 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하기는 적합하지 않대요.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이것도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아프면 멈춘다. 통증이 있으면 멈춘다. 한 번에 5분에서 10분만 한다. 관절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찢어버리면 다치죠. 관절에 따라서 3번씩 반복한다라는 거.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준비할 물품은 가장 높은 농도래요. 1. 비강 카테터. 2. 비강 캐뉼라. 3. 벤츄리 마스크. 4. 비제호흡 마스크. 5. 단순 안면 마스크. 정답은요? 비제호흡 마스크입니다. 저농도 산소, 저농도 강추. 요거 귀간조 들으신 분들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하는 거 강추. 강이 뭐야? 비강 캐뉼라. 추는 벤츄리 마스크예요. 비강 캐뉼라, 비강 카테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그래서 틀린 거죠? 또 벤츄리 마스크 틀렸죠? 이건 저농도니까.
비강캐눌러, 벤추리 마스크, 강추, 저농도 강추. 그런데 4번, 5번은요,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거예요. 단순 안면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고농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농도, 가장 높은 고농도 물어봤죠? 고농도 중에서도 제일 높은 거 비제호흡 마스크라는 것입니다. 마스크의 종류, 비강 캐뉼러, 비강 카테터 같은 말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비일비재하게 쓴다, 그 비가 이 비는 아니에요. 코비자인데 코에다가 이 산소를 줍니다. 입은 멀쩡해서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산소 마스크이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거 비일비재. 이 비자가 이 비강의 비자는 아니지만 요렇게 연결해서 암기할 수 있겠죠. 비강 캐뉼라, 비강 카테터. 코에다 산소 주고 입은 숨도 쉬고 밥도 먹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흔히 사용한다. COPD 환자 저용량의 산소를 제공할 때,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할 때 비강 캐뉼라, 비강 카테터를 쓴다라는 거예요. 단순 마스크,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는요, 고농도의 산소를 줍니다. 부분 제호흡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가 가장 높은 산소를 제공한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요. 저농도 강추, 저농도 강추, 비강 캐뉼라, 벤추리 마스크. 이 두 개가 저농도의 산소라는 걸 기억하시면 고농도, 저농도 섞어놔도 답을 하실 수 있죠? 문제,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비제호흡 마스크이다. 문제, 단순 안면 마스크로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 간호보조 어떻게 하냐? 이 습기 차잖아요. 코와 입을 같이 막아버리면. 우리 마스크만 껴도 막 습기 차지 않습니까? 2-3시간마다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린다. 얼굴에도 욕창이 생긴대요.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시 간호보조 활동, 비강, 코에다만 산소 주는 거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그래야 코로 산소 들어가니까. 전신 마취 하에 자궁 절제술 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뭔가 전신마취 수술했어 이 얘기입니다. 질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수면 격려, 2. 구강간호, 3. 침상 안정, 4. 심호흡 격려, 5. 회음부 간호. 무기폐 예방하기 위한 간호. 4번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이거는요, 무기폐나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왜? 전신마취 수술하고 수술을 1시간 했을지 3시간 했을지 10시간 했을지 모르죠. 그동안 이 원래 사람이 침이 계속 넘어가는데 이 침이나 갈에 이물질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누워 있으면은 폐렴이 걸립니다. 흡인성 폐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앉아있거나 상체를 올려있거나 심호흡하거나 기침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요 배양, 이 배양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배양 검사야? 그럼 멸균, 무균 채취해야지. 이걸 딱 알고 보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고 중간요를 받는다. 2. 유치 도뇨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한 후 소변을 받는다. 3.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을 주사바늘로 천자하여 소변을 채취한다. 4. 소변 수집 주머니에 하단 조절기 클램프를 열어서 소변을 받는다. 5. 소변 수집 주머니에 검체 채취구에서 무균적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정답 너무 쉽죠? 5번입니다. 소변 배양 검사 무조건 멸균,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이렇게 세트로 가셔야 돼요.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기억하시죠? 이 소변 쪽에 관련된 거는 다 외과적으로 멸균해야 됩니다. 또 대변 채취 이런 거는요, 멸균 안 돼요. 그거는 내과적인 무균술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배양 검사죠. 무균적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유치 도뇨,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것이 유치 도뇨입니다. 도뇨관을 유치하고 있는 거. 소변 백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 중요한 거.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다시 몸으로 역류되지 않으니까. 도뇨관은 알코올로 씻지 않고 물로 씻어서 말린다. 도뇨관은 침상 틀에 고정한다.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난간에 고정한다 하면 틀려요. 도뇨관은 잠그지 않는다. 오픈더. 도뇨. 항상 소변줄을 꼬였는지 눌렸는지 이 소변이 잘 빠지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변이 안 빠지면요, 복부가 팽만되죠? 불편합니다. 요 배양 검사 시 무균적인 방법, 멸균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유치 도뇨관은 그 소변줄을 계속 유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서 멸균 중류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야 소변줄이 안 빠지니까.
단순 도뇨는 일회성으로 소변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유치 도뇨는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소변줄을.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1. 사지마비 환자, 2. 늑골 골절 환자, 3. 혈전성 정맥염 환자, 4.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 5. 등 부위 화농성 피부염 환자. 등 마사지 하려면 엎드려야 되죠. 1번 사지마비됐어도 등 마사지는 가능하다. 골절 환자 마사지하지 않고요. 정맥염 환자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약한 암 환자 마사지 안 하고요. 등에 막 화농성, 염증성 피부가 있는데 마사지하면 염증 퍼지죠. 그래서 마사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등 마사지 가능한 환자, 사지마비 환자 가능하다. 등 마사지는 몇 분 하냐? 1520, 15분에서 20분 정도. 피부가 건조하면 보습제를 바른다. 알코올은요, 더 건조해져요. 알코올을 피부에 무슨 바르지 않습니다. 소독할 때만 쓰는 거예요. 혈전성 정맥염 환자, 정맥염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부엉도 뜨지 않아요. 정맥염에는요. 고막 체온 측정 방법은 1.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측정한다. 2. 웨이도 쪽으로 강하게 넣는다. 3. 탐침을 넣고 밀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4. 탐침 삽입 후 2에서 5분 후에 측정한다. 5. 성인은 귓바퀴 후 상방으로 잰다. 정답은요? 5번이죠. 성인은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잰다. 고막 체온은요, 이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 체온계를 귀 구멍 안쪽에다가 대고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는요, 이 체온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웨이도 이 귀 겉부분 쪽으로 강하게 넣는 게 아니고요. 웨이도보단 약간 살짝 안쪽에 구멍 있는 쪽에 넣습니다. 탐침을 넣고 밀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예, 뭔 말인가요? 탐침 삽입 후 2에서 5분 후에 측정한다? 병원에서 후딱 되잖아요. 2에서 5초 만에 빠르게 체온을 잴 수 있다? 이게 고막 체온계예요. 이거는 정답을 모르더라도 보기가 아닌 거 제끼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고시는요, 내가 보기 5개를 다 알고 완벽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틀렸어. 이러면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보기를 고르시는 게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이론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맞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체온, 고막 체온 측정법, 후상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는 후하방. 고막 체온계는요, 2초에서 5초간 빠르게 체온을 측정한다. 1, 2, 3, 한 2, 3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귓바퀴를요, 사실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고막 체온을 재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병원에서 체온 잴 때요, 그냥 귀에다 갖다 꽂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선생님 공부 안 했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후상방으로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후상방으로 위로 올립니다. 하지만 소아, 어린이는요, 후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귀 속에 이물질이 많으면요, 측정이 낮게 된대요.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귀를 깨끗이 정리하고 재는 것이 좋다. 신부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측정법이 고막 체온이다. 신체 내부의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측정법. 쉬운 거는 사실 고막 체온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재는 거는 항문 체온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성인들을 일일이 언제 항문에다가 체온을 측정하겠어요. 그쵸? 그 귀에다가 하는 게 쉽고 정확하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고막 체온은 신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신체 내부의 체온입니다. 내장의 체온이 아니에요. 복수천자 체위로 옳은 것은 배에서 물 뽑는데 앉아서 뽑는다. 이거 딱 이미지로 머리에 기억하세요. 1. 보기, 2. 좌위, 3. 절석이, 4. 스릉이, 5. 심수위. 정답 뭐예요? 너무 쉽죠? 좌위 또는 반자위, 앉아서 배에서 물 뺍니다. 보기, 엎드려 있는데 배에서 물 어떻게 빼요? 절석이, 쇠석이 절석이 산부인과 자세죠? 슬흉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머릿속에 탁 이미지 떠오르셔야 됩니다. 월경통 완화 자세, 또 심수위, 좌측 심수위, 간장 자세.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시 고관절의 운동 요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2. 발가락을 위로 올린다. 3. 발가락을 오므린다. 4. 양쪽 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린다. 5. 한쪽 무릎을 굽힌 후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이 골반 뒤쪽인데 발가락을 깔짝거린다고 고관절 운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몰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는 전기적 흐름, 여기서 답 딱 나와야 되죠. 1. 심전도, 2. 자기 공명 검사, 3. 컴퓨터 단층 촬영, 4. 엑스레이, 5. 초음파. 정답은요? 심전도입니다. 심전도 검사 EKG라고 하죠.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 피웠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관지경 검사 4시간 이상 금식한다. 자기공명 검사가 뭐예요? 이게 바로 MRI죠. 검사실 들어가기 전에 금속물질 제거해야 돼요. 뭐 귀고리, 목고리, 브레이지어까지 제거하죠. 화장도 지우래요. 왜? 실제가 아닌 허상까지 만든대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자기공명 검사 MRI는 조영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자기공명검사, MRI, 조영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MRI 찍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영제 안 써요. CT는 조영제 씁니다. 임신 초에는 뭐 엑스레이, MRI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MRI 찍을 때 금속 장신구 제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MRI 검사 전에 입원 환자에게 소음이 날 수 있으니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게 도와드릴게요. MRI 찍으면요, 그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지만 한 30분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검사 못하죠?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몸에 진짜 쥐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상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고시는 상식보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푸시는 겁니다. 일단 뭐 소리가 나니까 귀마개나 헤드폰을 준다. 또 화장도 지워라. 금속물질을 제거해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침상 안정 시 낙상 예방 간호로 옳은 것은 낙상 너무 중요하죠.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침상 난간을 내려놓기. 굴러떨어지겠죠. 2. 침상을 허리 위치보다 높여주기. 3. 이동바퀴를 언제나 풀어두기. 4. 낙상 주의 팻말 표지 붙이기. 5. 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탁상 두기. 정답은요? 낙상 예방 간호예요. 4번. 낙상 주의 팻말 표시를 붙인다.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침상 난간을 올려놔야 환자가 굴러떨어지지 않고요. 허리보다 침대가 낮은 게 떨어졌을 때 충격이 덜하겠죠? 이 낙상에는요, 침대 높이가 낮은 게 좋고 밑에다 이불이라도 깔아서 쿠션 역할을 해라. 이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체 역학의 원리에서 대상자를 움직일 때 침대가 너무 낮으면요, 그것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허리가 아파요. 그럴 때는 허리 높이랑 침대 높이가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서 힘쓸 때는. 하지만 환자의 낙상 예방일 때는 침대 높이가 낮은 게 떨어졌을 때 덜 다친다 이 얘기입니다. 이동바퀴 항상 잠궈둬야 돼요. 휠체어, 침대 항상 바퀴는 잠근다. 이게 중요합니다. 굴러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탁상을 둬야지 닿지 않는 곳에서 뭐 이렇게 쭈쭈쭈쭈 패다가요, 어깨 빠져요. 낙상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병실에서의 낙상 예방법.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발밑에 전선이나 기구를 다 치운다. 전선은 접선한다. 욕실에 손잡이 설치한다. 욕실 손잡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넘어질 때 그거 잡아요. 저희 아빠도요, 이렇게 발에 이 비누칠을 하고서는 발 닦으려고 또 생각 없이 일어나시다가 팍 넘어지실 뻔 하셨는데, 손잡이 아차차차 잡아서 얼굴만 이렇게 팍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잡이 있어야 됩니다. 욕실, 화장실, 복도를 걸을 때 난간을 잡고 가게 한다. 항상 조심조심 해야 돼요. 휠체어나 침대바퀴 항상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항상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시고요. 부모님도 여러분께서 많이 케어하세요. 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자궁 경부암을 검진하기 위해 내원한 대상자가 취하도록 해야 할 체위 자궁 경부암 검진. 산부인과 자세네. 1. 치기. 2. 보기. 3. 반자위. 4. 앙하위. 5. 절석이. 정답 뭐죠? 5번이죠. 쇠석이 또는 절석이. 쇠석이로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절석이로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자궁 경부암. 이 질에서 뭐 이렇게 빼잖아요. 자궁 쪽으로 이렇게 뭐 채취하잖아요. 어떤 자세예요? 바로 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산부인과 가면은 취하는 자세. 우리는 싫지만 검사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쇠석이, 절석이라는 거. 체위 문제, 보통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옵니다. 요추천자 자세도 체위 문제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치기, 옆으로 눕는다. 보기, 엎드린다. 반자위,
똑바로 앉는 거죠. 90도 각도로. 앙하위 똑바로 눕는 거죠. 무더운 날씨에 축구를 하던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 근육의 경련을 일으켰다. 예상되는 원인은 1. 염증, 2. 산소 부족, 3. 염분 부족, 4. 체액량 증가, 5. 마그네슘 과다. 정답은요? 3번 염분 부족이에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은요 몸에서 소금기가 빠져요. 염분이 부족하면은 근육의 경련이입니다. 보통 경련 환자 입에서 뭐 구토물 나오는 그런 경련이 아니라 근육의 경련이에요. 근육이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쥐나는 듯한 느낌? 이런 문제 뭐 알아야 되죠? 열 손상에 대한 증상 이 파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사병,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지금 축구하다가 경련 났어? 이거는 열경련이죠.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식염수를 IV한다. 다 맞아요. 왜? 다량의 염분을 소실했으니까. 근육이 강직된다. 쥐가 나는 거죠. 이런 것을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일사병. 너무 더우면 일사병 누구나 어느 정도 생기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다, 물을 마신다, 자외선 차단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열사병, 너무 심각해서 죽죠. 체온 조절 중추, 심부 체온이 망가진다, 땀이 안 나요. 시상하부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열피로, 쇼크 자세를 취한다, 다리를 위로 올려준다, 뭐 강심제를 먹인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경련, 소금물을 먹인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열경련, 이게 하도 제가 암기가 안 돼서 왜 생선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 움직이죠? 경련에는 소금물을 먹인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했었습니다.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있다, 이건 열사병이에요. 쇼크가 왔다, 열피로입니다. 성인 환자의 심천맥박 측정 설명은, 심천맥박은요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1. 환자에게 우측이를 취하게 하고 측정한다. 2.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3.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옷 위에서 측정한다. 4. 청진기의 판막을 차갑게 하여 측정 부위에 댄다. 5. 왼쪽 중앙 애과선과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정답은요? 부정맥 있는 경우 1분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이건 확실히 알죠. 나머지는 뭐 긴가민가 하죠. 1번 환자에게 우측이를 취하게 하고 측정한다. 이 심천맥박은요 그냥 가만히 서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뭐 서있든 앉아있든 하면은요 좌측 쇄골의 중앙선과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요 지점, 여기 심천 부위에다가 1분 동안 측정을 하는 거예요. 위치 어디라고요? 좌측 쇄골선. 이 우리 눈에는 오른쪽이지만요. 이 사람의 좌측의 쇄골선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4, 5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요 점 지점 요 부분이 심천맥박을 재는 부위예요. 5번 왼쪽 중앙선과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니죠. 좌측 쇄골선 왼쪽 쇄골선인데 여기 애과선이라 그랬죠. 애과는 겨드랑이니까 아니다. 다섯 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틀렸죠. 3번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옷 위에서 측정한다. 이 옷 속에서 맨살 위에서 합니다. 4번 청진기의 판막을 차갑게 하여 측정 부위에 댄다. 차갑게 하면은 놀래요. 청진기도 좀 미지근하게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다. 심천맥박 측정하는 경우는요. 원래 맥박은 이 손목, 요골맥박에 측정하는데 요골맥박이 비정상이야. 이러면 심천맥박으로 정확히 잰다는 거고요. 간헐적인 불정맥입니다. 이 리을이 없어진 거예요. 정맥이 불규칙하다 이거예요. 옷이나 또 석고분대로 인해서 접근이 어려울 때 심천맥박을 잰다. 팔에 뭐 기부스 있어요. 팔목 부러져서 이런 경우는 맥박 재기 어려우니까. 심천맥박 측정 부위,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심천맥박, 부정맥이 있을 때 1분 내내 측정한다라는 거. 부정맥, 빈맥일 때 한 명이 1분 내내 잰다. 맥박수,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평가한다. 이런 표현으로 국시에 나옵니다. 부정맥,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 심천맥박, 심천부의 청진기를 대서 1분 동안 잰다. 요골맥박이 어려울 때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와요. 또 맥박이 결손이었을 때 두 명이 동시에 측정하는데 한 명은 심천부에 한 명은 요골부에 측정을 합니다. 1분 내내 측정한다라는 거. 대변, 잠혈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 전 금식해야 한다. 2. 검사 전 붉은 육류 섭취를 권장한다. 3.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다. 4. 검체 채취 시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다.
5. 검사 3일 전부터 철분제제를 복용하지 않게 한다. 정답은요? 5번 검사 3일 전부터 철분제제를 복용하지 않게 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대변 잠열 검사가 뭐죠? 변 검사인데 잠혈, 잠재성 출혈 검사라고 합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예요. 대장암이 의심될 때 이 잠열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주의사항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피로 보일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은요, 이게 피인지 그 음식 때문에 색깔이 빨간 건지 잘 몰라서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뭘까요? 이 검사하기 3일 전, 보통 일주일 전부터 붉은색 나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붉은색의 야채, 철분제제, 육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피로 보일 수 있는 붉은 음식 섭취를 피한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또 검사 3일 전부터 철분제제 복용하지 않는다. 철분제제가요, 꼬무틱틱해서 약간 피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섞지 않죠. 생리하는 여자 생리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 3일 전후로는 이 분변 잠열 검사 하고 있지 않아요. 생리 3일 전후로는 이 대변 검사 하지 않죠. 검사가 지체됐을 때는 냉장 보관한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금식해야 한다.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금식 필요한 검사 알고 가셔야 되죠. 여기에서 분변 잠열 검사 있어요? 없죠. 대장 내시경은 있습니다. 금식 필요한 검사 중에 분변 잠열 검사는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금식은 아니라는 거. 검사 전 붉은 육류 섭취를 권장해요? 권장하지 않죠.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다. 대장 내시경은요, 대장이 괜찮은지를 보는 거예요. 채취는 하지 않는다. 4. 검체 채취 시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다. 똥에 관련된 거 뭐라 그랬어요? 내과적이에요, 외과적이에요? 이거는 멸균할 수 없어요.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내과적 무균술 뭐라 그랬죠? 소독만 하는 것입니다. 멸균까지는 안 된다. 똥에 관련된 거, 대변 관련된 거 내과적, 소변 관련된 거는 외과적, 멸균해야 된다고 했죠. 유치도뇨 같은 거. 내과적 무균술, 삽입을 하는데 코, 항문, 귀에 삽입하는 거 다 내과적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멸균까지는 아니고 소독 정도입니다. 배액간 비우기, 장루 교환, 이 대변에 관련된 거는 내과적으로 보셔야 돼요. 또 내과적 무균술 중요한 거 역격리, 보호격리 있었죠?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살고자 역으로 격리하는 거 역격리예요. 그래서 잠열 검사 문제 하나에 금식 필요한 검사도 알아야 되고요. 뭐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까지 알아야 되는 복합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잠혈 검사, 잠재성 출혈 검사, 3일 전부터 붉은색 음식 먹지 않는다라는 거, 피 섞이지 않는다, 소변 섞이지 않는다, 검사가 지연되면 냉장 보관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답만 알면 안 돼요. 이것에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다 보셔야 됩니다. 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위간 영양액 200ml를 주입받고 있다. 위간 영양 시행 전 흡입한 위 내용물이 50ml일 때 간호보조 활동은 흡입한 게 50ml라는 거죠. 50cc. 1. 위간 영양을 중단한다. 2.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를 낮춰준다. 3. 흡인한 위 내용물을 버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위간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정답은요? 5번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되겠습니다. 버린다가 아니에요. 다시 주입한다 이거죠. 1. 위간 영양을 중단한다. 왜 중단해요? 주입하고 계획된 대로 다시 주입한다. 2.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를 높여준다. 우리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바로 누우면 소화돼요? 상체를 올려야 됩니다.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요. 3. 흡인한 내용물을 버리고 보고한다.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전해질 손실이 되기 때문에. 4. 위간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위 내용물 뽑았다고 이게 이탈된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한다 입니다. 위간 영양, 비위간 영양, 경관 영양 다 같은 말이에요. 콧줄 꼽는 거죠? 위간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기 위함이다. 위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내용물을 흡인해본다. 흡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거 폐에다가 줄 꽂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흡인한 내용물이 100cc 이상, 100ml 이상이 나왔다면은
어떻게 해요? 소화가 안 된 거죠? 영양의 주입을 연기하거나 내용물을 다시 밀어놓고 보고한다. 계속 먹이는 게 아닙니다. 주입을 연기하거나 내용물을 일단 집어넣고 보고해야겠어요. 영양에 뽑아낸 거를 버리면요? 전해질 손실이 돼요. 이게 섭취량이었는데 섭취량을 끄집어내서 버려버리면은 이거 배설량 되는 거잖아요. 그쵸? 유동식을 주입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기 들어가면은요 위가 팽창돼요. 가스가 차요. 불편하죠? 심하면 역류되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 흡인성 폐렴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액은 분당 50cc 이상 주입하면 안 돼요. 왜? 구토하거나 설사할 수 있다. 위간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영양액 공급한 후에 위간에 30ml 정도의 물을 주입한다. 관급식을 주입하면요. 그게 왜 이게 건더기가 있단 말이죠? 먹이기 전후로 물을 집어넣어야 그 관이 깨끗해서 막히지 않으니까요. 단순 안면 마스크로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 간호보조 활동은 1. 모직 담요로 환자를 보온한다. 2. 마스크 접촉 부위에 파우더를 바른다. 3. 마스크가 환자 얼굴에 느슨하게 고정되도록 끈을 조절한다. 4. 두세 시간마다 마스크 한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린다. 5. 유량계 내 작은 공 윗부분이 처방된 산소 흡입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4번 두세 시간마다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린다. 안면 마스크, 코와 입을 같이 막아서 산소를 주는 건데요. 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두세 시간마다 체위 변경도 2시간마다죠.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습하지 않게 말려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환자 보호는요. 면담요가 좋다. 땀 흡수도 되니까 또 마스크 접촉 부위에 파우더는 바르지 않아요. 느슨하게 고정되는 게 아니죠. 잘 맞아야 되죠. 마스크의 종류 국가고시에 요즘에 잘 나오네요. 비강 캐뉼라 코에다가만 산소를 줍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고요. 입이 멀쩡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벤츄리 마스크 COPD 환자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사용한다.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 저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는 마스크는요. 저농도 강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2개가 저농도의 산소이고요. 나머지는 다 고농도의 산소를 줘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제호흡 마스크가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강추 2개가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코에다가만 산소를 줘서 입이 자유롭다, 밥을 입으로 먹을 수 있다, 비강 캐뉼라입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코에 산소를 주니까요. 이게 바로 비강 캐뉼라예요. 성인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가슴 압박 방법은 1. 검상돌기를 압박한다. 2. 분당 3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최소화한다. 4. 가슴 압박 깊이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약 4cm다. 5. 2인 구조 상황에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5대 2이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이죠.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된다 했고요. 검상돌기는 압박하지 않는다. 분당 100에서 120회죠. 30대 2 이게 한 3번은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슴 압박 깊이 성인은 5cm이다. 2인 구조 상황에서도 성인은 무조건 30대 2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만 한 명이 갔을 때는 무조건 30대 2고 2명 다 의료 제공자가 갔을 때는 아기를 15대 2로 한다라는 거.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인데 가슴 압박을 1분에 100에서 120회 해야 되니까 30대 2를 1분에 적어도 3사이클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이다. 성인은 무조건 30대 2. 또 영아나 소아일 때는요. 구조자가 2명이 갔는데 둘 다 의료 제공자야. 그랬을 때는 아기를 15대 2로 심폐소생술 할 수가 있다. 얼굴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응급처치 방법은 1. 수포가 있으면 터뜨린다. 2. 손상된 피부 조직을 제거한다. 3.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준다. 4.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곤란 유무를 확인한다. 5.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겨 제거한다. 정답은요? 4번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곤란 유무를 확인한다. 수포는 터뜨리지 않는다. 피부 조직 제거하면 안 되죠?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어주지 않습니다. 손상된 부위에는 얼음을 직접 대주지 않는다. 옷은 잡아당겨 제거하면 안 돼요. 가위로 잘라줘야죠. 화상 응급처치 가장 중요한 거 화상 입었어 빨리 찬물에 담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찬물에 15분간 담근다. 뭐 돌솥밥 이런 데 손가락 뒤었죠? 이러면 바로 찬물에 담그거나 얼음물에 담그면요. 이게 금방 가라앉아요. 수포까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수포가 생겼다? 2도 화상입니다.
2단계 욕창도 물집이 생겼다. 물집이 생겼다. 수포가 생겼다. 2도 화상이에요. 2단계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